2년 전 인간의 역사 선사편을 함께 읽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지막 여정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남은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류가 자연에 적응하는 존재를 넘어 자연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침내 문명의 새벽을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낭독한 영상들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를 다뤘다면 위대한 봄과 문명의 새벽은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전환기인 것입니다. (3) 위대한 봄. 후퇴하는 얼음. 해마다 얼음이 녹는 계절이 찾아오면 숲과 들판, 시골길과 길가의 도랑 등 도처의 수다스러운 냇물이나 조그만 폭포가 모습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마치 봄이 되면 지붕 밑에 얌전히 있지 못하는 개구쟁이들처럼 서서히 녹아가는 눈 아래로부터 달려나와 돌 위를 뛰어넘고 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생생한 소음으로 주위를 진동시키면서 앞으로 곧장 흘러나간다. 양지 바른 경사면이나 훤히 트인 들판에서 밀려난 눈은 때로는 5월경까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골짜기나 개천 속으로 후퇴하고 만다. 자연의 경치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변해버린다. 불과 2, 3일 사이에 햇볕은 벌거벗은 산등성이를 풀로 뒤덮고 앙상한 가지에 잎이 돋아나게 한다.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의 풍경은 언제나 이러하다. 그러면 새하얀 모자로 지구의 머리를 덮고 있던 거대한 얼음의 겉면이 녹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얼음 아래로부터 달려나온 것은 작은 개울이 아니라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커다란 강이었다. 이러한 강물의 대부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중에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모아가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자연의 소생이며 북쪽의 벌거벗은 평원을 무성한 숲으로 뒤덮은 위대한 봄의 힘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온 봄도 그 즉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4월이 되어 포근한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일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덮여 봄은 아직 아무데도 오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때도 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봄도 대번에 추위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얼음은 마치 몇백 년이나 자리 잡고 있던 곳을 떠나기 싫다는 듯이 느릿느릿 물러갔기 때문이다. 조금 물러섰다가 한참 동안은 전력을 다해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이고 잃고 다시 총공세를 펼치는 일도 있었다. 그때는 얼음과 함께 툰드라도 길동무인 술록을 이끌고 남쪽으로 나아갔다. 평원에서는 풀을 괴롭히면서 이끼와 바이옷이 돋아나고 들소와 말들은 초목에 있는 남쪽의 목장으로 이동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추위와 따뜻함과의 싸움은 마침내 따뜻한 기운의 승리로 돌아갔다. 녹아내리는 얼음장 밑으로 물이 활기 있게 흘러내렸다. 대지를 덮었던 눈모자는 작아지기 시작했다. 얼음은 북쪽으로 물러가고 툰드라도 그 뒤를 쫓았다. 이끼나 바이옷이 돋아나 있던 곳, 키가 작고 폭이 좁은 소나무 숲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던 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이 우거졌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소나무 잎 사이로 백약나무며 자작나무의 선명한 꼭대기가 뻗어오르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 뒤를 이어 활엽수의 떡갈나무와 보리수가 물밀듯이 북쪽으로 몰려왔다. 소나무 시대는 떡갈나무 시대로 바뀌었다. 이 숲은 다른 숲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런데 어느 숲에나 그곳에 사는 주민이 있었다. 활엽수의 숲과 함께
그리고 감목과 딸기와 버섯 등과 함께 그러한 먹이를 먹고 사는 짐승들도 북쪽으로 옮겨왔다. 멧돼지가 오고 술록이 오고 나뭇가지처럼 맵시 있는 뿔을 가진 술록이 왔다. 갈색곰이 맛있는 야생의 꿀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이리가 떨어진 잎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토끼의 발자국을 뒤쫓아갔다. 얼굴이 둥글고 다리가 짧은 해리가 둔덕을 만들기 위해 숲속의 개울의 모습을 나타냈다. 숲속은 갖가지 새들의 노랫소리로 소란스러웠으며 호수에서는 백조와 거위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자연 속에서 이와 같은 갖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인간만이 한쪽 옆으로 물러나 무관심한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마치 연극의 배경이 바뀌듯 일변했던 것이다. 다만 연극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어떤 막이든 모두 몇천 년간 계속되고 무대는 몇백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라는 사실이었다. 인간은 이 세계적인 구경거리 속에서 관람객이 아니라 등장인물이었다. 인간은 무대의 배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그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툰드라가 남쪽으로 미끄러져 이동했을 때 마치 사슬에 묶어놓은 죄인처럼 술록들도 함께 끌고 갔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의 한쪽 끝에는 술록이, 다른 쪽 끝에는 이끼와 바이옷이 묶여져 있었다. 술록은 이끼와 바이옷을 먹으며 툰드라 속을 옮겨 다니고 있었고 인간은 또 그 술록의 뒤를 쫓으면서 옮겨 살았다. 인간은 초원에서는 들소나 말을 사냥하고 툰드라에서는 술록을 잡는 사냥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툰드라에는 술록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매머드는 거의 멸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수의 매머드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그들의 수경지 근처에는 매머드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말도 엄청나게 잡아먹었다. 인간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말대는 초원이 메마른 바이오스로 덮여버리자 멀리 남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술록은 툰드라에서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 되었다. 인간은 술록의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뿔로 창이나 작사를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모든 생활을 술록의 생활에 적응시키려고 애쓰게 되었다. 인간은 이동하는 술록의 뒤를 따라다녔다. 수경지에서는 여자들이 재빨리 움막을 짓고 가죽으로 지붕을 덮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리떼 등에 쫓겨 술록이 다른 목장으로 떠나버리면 인간 역시 그 뒤를 쫓아 살던 곳을 훌쩍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자들은 움막을 분해하여 등에 짊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툰드라 속을 걸어가야 했고 여자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남자들은 작살이나 창만 손에 든 가뿐한 차림새였다. 주거 걱정을 하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내 툰드라는 술록대를 거느리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툰드라가 있었던 곳은 빠져나갈 길조차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 빽빽이 들어찼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수렵 종족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술록대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북극 지방으로 이동해 갔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북쪽의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미 습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춥고 변덕스러운 기후가 3만 5천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인간은 이 3만 5천 년 동안의 추위와 싸우는 법을 배워 익혔으며 짐승의 몸에서 따뜻한 털가죽을 벗겨 입는 방법도 터득하고 있었다. 주위가 추워질수록 바람을 막아주는 움막집의 화덕에서는 더욱더 따뜻하게 불이 타올랐다.
그러므로 북극지방으로 가는 편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간단했다. 그러나 쉬운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다. 툰드라와 더불어 북쪽으로 가버린 인류의 대부분은 멸망하고 말았다. 거기서는 빙하 시대가 너무나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은 살인적인 추위와 빈약한 자연과의 영원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얼음 속에서 살고 있다. 한편 이전의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종족은 그전의 생활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 처음 얼마 동안 사방이 무성한 산림으로 포위된 장소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이나 갇혀 살아왔던 얼음의 세계에서 마침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과 숲의 투쟁. 툰드라가 물러간 자리에 들어선 산림은 오늘날의 산림과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달랐다. 그것은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는 울창한 밀림이 몇천 킬로미터나 계속되고 어떤 곳에서는 강물이나 호수와 접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산림이 해변까지 뻗어 있었다. 이 새롭고 낯선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산림은 털복숭이 손으로 인간을 내리눌러 질식시키고 생계를 세워주지도 지나다닐 길을 열어주지도 않을 듯이 여겨졌다. 그들은 끊임없이 산림과 투쟁하며 베어내고 개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툰드라의 초원에서는 거주할 만한 장소를 찾아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위가 온통 벌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숲속에서는 먼저 그 장소를 쌓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서는 아무리 좁은 장소에도 나무가 자라고 관목이 우거져 있었다. 숲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의 요새를 공략하듯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무기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 나무를 잘라내기 위해 도끼가 필요했다. 그래서 인간은 긴 도끼의 끝에 무거운 삼각형 돌을 박았던 것이다. 전에는 딱따구리만이 소리를 내고 있던 숲속에서 새와 짐승들을 놀래주면서 최초의 도끼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돌은 나무의 동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상처에서 진한 수지가 뚝뚝 흘러떨어지고 나무는 삐걱삐걱 신음소리를 내면서 인간의 발밑에 쓰러졌다. 해가 지날수록 인간은 부지런히 참을성 있게 나무를 찍어 쓰러뜨려서 숲의 세계 속에 점점 자기들의 장소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공터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 그루터기와 숲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산림과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복하여 쓰러뜨린 적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나뭇가지를 다듬어 통나무를 만들고 그 한쪽 끝을 깎았다. 통나무 끝이 뾰족하게 깎이면 돌망치로 그것을 땅에다 두들겨 박았다. 그 최초의 기둥과 나란히 제2, 제3, 제4의 기둥이 울타리처럼 늘어섰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나뭇가지로 엮은 벽이 만들어졌다. 숲속에 그 자체도 숲을 닮은 통나무집이 세워졌다. 숲속과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를 엮어 합친 나무의 줄기가 길게 늘어섰던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의 줄기들은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영구한 질서를 유지한 채 세워진 것이었다. 숲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인간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아마도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은 초원에서 살 때는 떼지어 돌아다니는 짐승을 사냥했었다. 떼지어 돌아다니는 짐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금세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초원 위의 언덕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 속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숲속의 집에는 제각기 주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 주인들은 숲의 이곳저곳에서 그들 특유의 목소리나 바스락거리고 삐그덕거리는 등의 온갖 소음을 내고 있었으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다니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무엇인가가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고 머리 위를 날다가 나뭇잎을 건드린 것 같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나무줄기 사이의 갖가지 반점 속에서 그런 희미한 소리나 아련한 냄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숲의 짐승이나 새는 모두가 보호색을 지니고 있었다. 새의 깃은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과 비슷했고 짐승의 황갈색 턱은 바닥에 쌓여있는 나뭇잎 빛깔과 비슷했다. 짐승을 발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발견했다 하더라도 울창한 숲속 깊숙이 숨어버리기 전에 실수 없이 죽여버려야만 했다. 그래서 나무꾼들은 투창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화살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사냥꾼은 손에 활을, 등에 화살통을 메고 숲속을 쏘다니며 멧돼지를 잡고 늪지에서는 거위와 물오리를 쏘아 잡았다. 4발 가진 친구. 모든 사냥꾼에게는 친구가 있다. 그것은 다리가 4세 크고 예민한 귀와 호기심에 찬 검은 코를 가진 친구이다. 사냥할 때 이 4발 달린 친구는 사냥꾼을 도와 새나 짐승을 찾아낸다. 식사 시간에는 나란히 앉아서 내 몫은 어디 있지 하고 묻는 듯이 사냥꾼의 눈을 쳐다본다. 이 4발 달린 친구는 1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몇천 년 동안이나 신뢰와 성실로서 사냥꾼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인간은 가벼운 깃털이 달린 화살로 들새나 짐승을 죽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개를 길들여 데리고 다녔다. 숲속의 토탄지에서 인간의 뼈와 함께 개의 뼈가 발견되곤 한다. 숲속에 형성된 소브락 근처에 있는 부엌 뒤의 태적 속에서는 지금도 개의 이빨 자국이 있는 짐승의 뼈가 발견된다. 그 무렵부터 이미 개가 식사 때 사냥꾼 옆에 앉아서 짐승의 뼈를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전혀 쓸모가 없는데도 인간이 개를 자기 곁에 두고 길렀을 리는 없다. 사냥꾼은 한 사람 몫의 주수로서 개를 길들여 새나 짐승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인간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개는 인간보다 훨씬 예리하게 짐승의 발자국을 알아냈다. 개는 짐승의 자취를 훨씬 먼저 느끼고는 코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나뭇잎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2-3번 코를 쳐들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동물의 냄새인지 알 수 있었다. 주위에 보이거나 들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개는 확신을 가지고 벌써 자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추격전을 시작했다. 사냥꾼은 숲속을 종행으로 달리는 개의 뒤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개를 길들임으로써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인간은 자기의 코보다 몇 배나 예민하게 냄새를 감지하는 개의 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의 코뿐만 아니라 그 다리 역시 이용했다. 말이 짐차를 끌게 되기까지는 인간은 오랫동안 개로 하여금 사람을 실어 나르도록 했던 것이다.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근처에 있는 고대 사냥꾼의 수경지에서 멍에의 부소품과 함께 개뼈가 발견되었다. 즉 개는 인간의 사냥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등에 실어 나르는 일도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류의 전기 속에서 최초의 친구로서 개를 만나게 되었다. 산속에서 나그네의 목숨을 구하고 싸움터에서 부상자를 운반하고 주인집 현관을 지키고 국경을 지키는 등 개에 대한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개는 집에서도 사냥터에서도 싸움터에서도 그리고 현대과학의 실험실에서도
충실하게 인간을 돕고 있다. 과학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학자가 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때 개는 언제나 주인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충실한 눈으로 학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레닌그라드 근처의 파블로프 연구소 건물에서 학자들이 인간의 뇌수작용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건물 옆에는 높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는 우리의 충직한 네 발 달린 친구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인간과 강물의 투쟁. 모든 인간들이 울창한 밀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밀림 속에서 강변이나 호반으로 나온 인간도 있었다. 그 인간들은 물과 숲이 있는 좁은 지역에 통나무 집을 지었다. 숲속과 비교할 때 강변에는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는 오히려 숲속보다 더 살기가 어려웠다. 강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웃이었다. 봄이 되면 범람하여 강가를 침범했다. 빙계와 쓰러진 나무줄기 등을 실은 거센 물결은 자주 인간이 지어놓은 움막집을 쓸어갔다. 인간은 이 범람을 피하여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강물의 노여움이 자비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강물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면 인간은 다시 강기슭에다 파괴된 개미탑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의 범람이 불시에 인간을 엄습해왔다. 그러나 강물의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인간들은 지혜를 짜내어 그 힘을 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들을 한데 묶어 강가에 올려놓았다. 이 제1열의 통나무 위에 이번에는 경사지게 제2열을 쌓아 올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동안 높고 넓은 통나무대가 완성되었다. 인간은 그 통나무대 위에다 움막집을 지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강물의 범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성난 강물이 기슭으로 올라와도 집의 기초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다. 낮은 기슭을 높게 만들자고 생각해낸 것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쌓고 있는 방수제나 방죽은 사실 모두 이 통나무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강물과 싸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을 강가에서 살도록 유혹한 것일까? 무엇이 인간을 물가로 이끌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끈질기게 수면의 낚싯질을 바라보면서 물가에 앉아있는 태공들에게 물어보라. 인간이 강에 이끌린 것은 그 속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냥꾼이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사냥가는 전혀 다른 도구가 필요했을 게 아닌가? 전혀 다른 방식이나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물을 잇고 있는 사슬 가운데서 끊어진 데를 발견하면 바로 그 손에 놓을 수 없는 고리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냥꾼들은 금세 어부가 될 수는 없었다. 즉 물고기를 낚기 전에 먼저 물고기 사냥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사실이 그러했다. 최초의 어부가 쓴 도구는 창과 거의 다른 점이 없는 작살이었다. 인간은 허리까지 차는 물속을 돌아다니며 돌틈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작살로 찔러 잡았다. 그러다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인간은 이미 그물로 새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물속에 그물을 던져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차츰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갖추어 갔다. 고고학자들은 작살 대신에 땅속에서 굼을 추며 뼈로 만든 낚싯바늘을 발굴하고 있다. 배의 조상. 지금으로부터 60년쯤 전에 러시아의 서북부에 있는 라도가호에서 노동자들이 운하를 파고 있었다.
그들은 토탄층과 모래층을 파내려 가다가 인간의 두개골과 여러 가지 석기를 발견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지로 달려온 고고학자들은 토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여겨졌던 소택지 밑에서 마치 박물관 진열장 속에서처럼 온갖 것들을 차례차례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도끼, 돌칼, 낚싯바늘, 화살촉, 작살, 뼈로 깎아 만든 바다표범 형상의 부적 등을 찾아냈다. 고고학자들은 돌이나 뼈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를 찾던 중 다시 토탄층 속에서 카누를 고스란히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통나무배는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우리를 태운 채 물 위에 뜰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형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의 보트나 기선이나 모터보트의 조상은 한 그루의 거대한 떡갈나무 줄기를 움푹 파낸 것이었다. 이 떡갈나무 줄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돌도끼로 속을 파내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하다. 도끼가 나무결을 따라 찍어 파낼 때는 그런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다. 나무는 편편하게 깎였다. 그러나 이물이나 고물 쪽은 나무결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일이라기보다는 고난이었다. 나무는 이쪽 저쪽으로 잘리고 깎여 나갔으나 곳곳에 혹 또는 구멍이 생겼다. 그것은 마치 떡갈나무가 화가 나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돌도끼가 전혀 소용에 닿지 않는 곳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무와 싸우는 도끼의 구원병으로 불이 등장했다. 그래서 통나무배의 고물은 온통 금이 가고 검게 탄화한 숯껍질로 덮여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카누를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거대한 기선을 건조하는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토탄층 밑에서 통나무배와 함께 그것을 깎아낸 돌도끼도 발견되었다. 도끼의 날은 제법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숫돌도 있었다. 즉 이 시대의 도구는 이제 단순히 돌조각을 깎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숫돌에 대고 갈아 날을 세운 것도 있었던 것이다. 날이 서지 않은 도끼로 단단한 떡갈나무를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인간은 통나무배가 완성되기까지 오랫동안 떡갈나무 줄기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인간은 기어이 통나무배를 완성하여 그것을 물에 띄었다. 인간은 작살과 낚싯바늘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엮어 만든 어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다. 호수는 넓고 물고기가 많았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슭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 결심이 서지 않았다. 물이란 아직 인간에게 있어 생소한 자연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물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물은 조금 전까지 얌전하고 평화롭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성내고 울부짖으며 사납게 출렁대는 것이다. 어떤 태풍에도 거뜬히 견뎌낼 것 같은 떡갈나무 줄기도 물결에 밀리면 가벼운 널빤지처럼 빙빙 돌아간다. 인간은 잔뜩 겁에 질려서 노를 저어 물가로 되돌아온다. 거기에는 그들에게 익숙한 든든한 대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는 흔들리지도 움직이지도 물결에 떠밀리지도 않는다. 인간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인 대지의 어린아이처럼 매달린다. 인간은 고기를 잡기 위해 수평선 멀리까지 펼쳐진 믿을 수 없는 물 위로 나가는 대신 물가에서 고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조심스럽게 넓은 물 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인간의 세계는 육지에 국한되어 있었고 물이 있는 기슭은 어디나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달린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보라,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꿰뚫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아직 인간은 이 새로운 세계에 겨우 발을 들여놓은 데 불과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시작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이윽고 때가 오면 인간은 기슭에서 멀리 나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은 낡아빠진 통나무 배가 아니라 거대한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떠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한돼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의 저쪽에 자기와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새로운 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최초의 기술자. 도끼나 대패나 망치 또는 드라이버 등을 최근에 막 손에 든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야금기사요, 화학자요, 기계나 비행기의 설계사요, 빌딩이나 배의 건조자이다. 이 책은 앞으로 자신의 연장과 일을 사랑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여러분은 연장과 재료와의 쟁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그 승리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앞으로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무 토막을 손에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눈앞에 떠올린다. 생각 같아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다. 우선 톱으로 켜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뒤에 나무 조각을 파내야 한다. 그러나 재료는 좀처럼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나무 토막은 날을 세우고 공격하는 칼에 필사적으로 항거한다. 이 도구를 썼다가 저 도구로 연장을 수없이 갈아치운다. 칼로 깎기 힘든 곳에는 손도끼가 출동하고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곳에는 몇십 개의 톨날이 나무를 먹어 들어간다. 그리하여 필요로 하는 형체를 덮어 감추고 있던 군더더기들은 이제 모두 대패밥이나 톱밥이 되어 버려진다. 이로써 여러분은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오랜 세대에 걸쳐 도구를 발견하고 개량하고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일의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온 기술자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이긴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이 책 속에서 칼과 도끼 등을 만들어낸 최초의 기술자들과 만났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했던 그들을 보았다. 이들 최초의 목공이나 토공 또는 석공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도구는 조잡하고 썩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배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 달씩이나 소비했다. 그들에게는 점토로 취사용의 냄비 모양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조상의 형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상의 상태를 변모시켜가고 있는 건축가나 화학자나 야금기사는 모두 이들 목공이나 토공 또는 도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고대의 도공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점토로부터 자연 속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다. 옛날에 돌로 도끼를 만들거나 뼈로 작사를 만들거나 했던 최초의 기술자들은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형체를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인간은 점토로 그릇에 거푸집을 만들고 그것을 화덕에 넣어 구웠다. 불은 점토의 성질을 바꾸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형체의 것으로 변모시켰다. 그전에는 녹색이었던 점토가 굽는 과정을 거쳐 갈색으로 변했다. 그전에는 물이 묻으면 부풀어 가루가 되어버렸던 것이 불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속에 물을 담아도 풀어지지 않고 그 겉모양도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은 불의 도움을 빌려 점토를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은 이중의 승리였다. 즉 점토에 대한 승리인 동시에 불에 대한 승리였다. 사실 불은 그 이전부터 인간을 도와주고 있었다. 추위를 막아주고 들짐승을 쫓아버리고 숯불개가 나는데 도움을 주고 통나무배를 만들 때에도 도끼의 원병이 되어주었다. 인간들은 이제 불을 얼마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나무 조각을 마찰하면 푸른 공손이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일,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형시키는 일에 불의 힘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불의 성질을 완전히 파악한 인간은 그것을 점토로 굽고 음식을 끓이고 빵을 만들고 구리새를 녹이는 데 이용했다. 오늘날 불의 힘을 이용하여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공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불은 우리를 도와 광석에서 쇠를, 모래에서 유리를, 나무에서 종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추위를 막아주고 들짐승을 쫓아버리고 숲을 개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통나무 배를 만들 때에도 도끼의 원병이 되어 주었다. 인간들은 이제 불을 얼마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나무 조각을 마찰하면 푸른 공손이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일,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형시키는 일에 불의 힘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불의 성질을 완전히 파악한 인간은 그것을 점토를 굽고 음식을 끓이고 빵을 만들고 구리새를 녹이는 데 이용했다. 오늘날 불의 힘을 이용하여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공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불은 우리를 도와 광석에서 쇠를, 모래에서 유리를, 나무에서 종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야금 기술자나 화학자들은 모두 공장의 용광로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을 지휘하고 있다. 이들 현대적인 용광로는 고대 도공들이 볼품없고 밑바닥이 뾰족한 최초의 흙냄비를 구워냈던 그 원시적인 화덕과 핏줄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나달의 증언. 고고학자들은 어떤 고대 사냥꾼들의 수경지에서 여러 가지 유적과 함께 흙으로 구운 도기의 파편을 찾아냈다. 그 파편의 표면은 서투르게 교차한 줄무늬로 덮여 있었다. 이 무늬는 흙냄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구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무로 엮은 바구니 내부에 점토를 바른 다음 그것을 모닥불 속에서 구워낸다. 얼마 후 바구니는 완전히 타버리고 흙냄비만 남는다. 그 때문에 바구니를 엮은 장가지의 자국이 점토 그릇에 새겨져 줄무늬처럼 남게 된 것이다. 그 뒤 점토 그릇을 좀 더 그럴듯하게 더 이상 바구니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도 도공들은 일부러 흙냄비 위에 사선에 낯익은 줄무늬를 그렸다. 도공들은 할머니나 중조할머니가 음식을 끓이던 흙냄비와 비슷하지 않으면 도저히 맛있는 음식을 끓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당시 기술자들은 어떤 물건이든 그 속에는 비밀스러운 힘의 성질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릇의 모든 힘은 그 무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늬를 바꾸는 것을 꺼렸다. 그런 그릇은 불행과 근심과 굶주림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때로는 흙냄비를 사악한 존재의 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공은 그 위에 개를 그렸다. 개는 파수꾼이다. 개로 하여금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흙냄비를 지키게 하리라. 바둑판 무늬가 그려진 도기의 파편은 많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캉피뉴시 근처에서 발견된 그러한 파편의 하나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그 도기의 파편을 조사하는 동안 그 위에 찍혀있는 보리의 나달 자국을 발견했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흥분해서 발견된 것들을 모조리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곡식의 나달이 아니라 증인, 즉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일대 전환기를 말해주는 조그만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보리나달이 있던 곳에서는 틀림없이 농업이 존재했을 것이다. 과연 그 유적지에서 나달을 찢는 도구와 파종 전에 흙을 부드럽게 일구는 돌가래 등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사냥꾼이나 어부는 동시에 농부가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인간은 그 종족 전체가 사냥이나 어업에 종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남자들이 사냥을 떠난 동안 여자들과 아이들은 손에다 어떤 자는 바구니를, 어떤 자는 단지를 들고 땅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찾아 수경지 근처를 돌아다녔다. 바닷가에서는 조개류를 줍고 숲속에서는 버섯이나 딸기나 호두 등을 땄다. 그들은 도토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도토리를 빻아 그 가루로 과자를 만들었다. 어떤 민족이 오랫동안 빵을 도토리라고 부른 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 야생 꿀벌의 집을 처음으로 찾아냈을 때의 뿌듯한 즐거움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어떤 바위 위에는 꿀을 채취하고 있는 여자를 그린 그림이 남아있다. 그 여자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 한쪽 손은 벌집 속 깊숙이 들어가 있고 다른 손에는 단지를 들고 있다. 그 주위에는 성난 꿀벌들이 날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집 속에서 꿀이 가득 든 봉방을 끄집어내고 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일단 나가기만 하면 딸기와 꿀과 야생 사과와 배 등을 잔뜩 따가지고 돌아왔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축해 두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단지나 통 속에 감추었다. 음식물의 저장은 어느 때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사냥이 언제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찾아온 따뜻한 기후는 인간들을 다시 채집가로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후퇴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약이었다. 인간의 일은 채집에서 파종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채집가와 농부를 구별하는 한 발 앞으로의 전진이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딸기나 그 밖의 과실과 함께 야생의 보리와 밀의 나달도 주워왔다. 이 나달을 단지나 바구니에 저장할 때 우연히 몇 알이 땅 위에 떨어졌다. 그 중에 일부가 싹 텄다. 자연적으로 파종이 행해졌던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는 우연히 파종하여 나달을 못쓰게 했으나 그 뒤 점점 계획적으로 나달을 뿌리게 되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는 일단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나달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남아있다. 그러한 전설은 이윽고 기적이 일어나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채로 죽음의 나라로 오는 처녀나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고대 여자들은 가래질을 하고 땅속에 나달을 묻을 때 언젠가는 황금의 이삭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비밀의 신을 묻고 있다고 믿었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을 수확하고 다발을 묶을 때는 신이 지하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여자들은 마지막 다발이 땅 위에 놓이면 그 주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마법적인 의식이었다. 여자들은 나달의 부활을 축복하면서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이렇듯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대지에 기원했던 것이다. 새로운 것 속에 낡은 것. 금세기 초만 해도 러시아의 어떤 지방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어 추수가 끝나면 기묘한 축제를 벌이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 여자들은 마지막 곡식 다발에 두건을 씌우고 스커트를 입힌다. 그러고는 손에 손을 잡고 그 주위를 돌며 춤추면서 이웃 마을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밭은 오늘이 추수라네. 하느님 덕분일세. 이 밭에서는 추수를 하고 저 밭에서는 씨를 뿌리네. 하느님 덕분일세. 왠지 모르게 슬픈 느낌이 드는 이 야생적인 노래로 하늘에 기원하는 소리는 처녀나 청년들이 전원의 밤을 돌아다니며 부르는 명랑한 민요와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추수제는 농경시대의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의 잔재는 오늘날에도 유희나 노래 속에 많이 남아있다.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 부른다.
우리는 뿌렸네, 뿌렸네. 에헤라 디드라드. 뿌렸네, 뿌렸네. 이것은 어느 시대인가는 같은 농경의식에서 불려졌던 노래에 의한 유희이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의식 속의 마법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다만 기쁨의 표현만이 남았던 것이다. 또 어린 전나무를 신성시했던 시대가 있었다. 인간은 전나무를 둘러싸고 춤을 추었다. 그것은 마술적인 동작에 의해 잠들어 있는 숲이나 들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도록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전나무에 온갖 종류의 물건을 매달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오늘날의 아이들은 전나무가 신성한 나무였다는 말을 들으면 조소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있어 전나무는 겨울 동안의 즐거운 위안거리요, 일한 뒤의 휴식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대부분의 의식이나 재앙을 물리치는 주문은 오늘날의 아이들에게도 마치 자기 주위에 많은 자손을 모아놓고 흡족해하는 노인처럼 오래오래 살아남아 있다. 비야 비야 그쳐라. 비야 비야 내려라. 현대의 아이들은 비를 부르고 구름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노래할 뿐이다. 어른들 역시 이전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던 유희나 노래를 즐길 때가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오늘날에도 카니발 장송제가 행해지고 있다. 가령 아브르치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군중이 거리로 몰려 나온다. 그 선두에는 얼룩덜룩한 누더기를 걸친 카니발의 허수아비를 지켜든 상여꾼들이 걸어간다. 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엄숙한 얼굴로 행진한다. 저마다 입에는 파이프를 물고 주머니에는 술병을 넣고 있다. 때때로 행렬은 멈춰서고 상여꾼들은 술을 마시고 기운을 돋운다. 행렬 앞쪽에는 카니발의 허수아비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걸어간다. 여인은 울상을 짓고 원망하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군중 쪽을 바라본다. 그것을 보고 군중은 웃는다. 이윽고 행렬은 광장에 이른다. 그 한가운데에서는 모닥불이 타고 있다. 상여꾼들은 카니발의 허수아비를 불 속에 던진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가운데 허수아비는 타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순간 거리는 질풍 같은 환희에 휩싸인다. 춤을 출 무리들이 거리를 누비며 지나간다. 광장에서는 음악이 연주되고 춤의 파트너들은 미친 듯이 돌고 있다. 이런 의식으로 허수아비를 장사 지내는 카니발이란 대체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이 기쁨에 들떠 춤추는 상여꾼들이나 또는 카니발 허수아비의 호러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어디서 이런 풍습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의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카니발이라는 것은 겨울의 들판을 흰 수위로 덮어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죽음이 언제까지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원시인은 겨울 뒤에 봄이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원시인은 아직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이나 원시인에게는 기적처럼 여겨졌다. 자연의 기적적인 부활처럼 생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법적인 의식으로 기적을 가까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했던 것이다. 겨울을 장사 지내고 봄을 소생시킴으로써 들에는 꽃이, 나무에는 잎이 돋아나도록 하기 위해 인간들은 유희나 춤으로 축제를 벌였던 것이다. 오직 봄의 소생을 위해 겨울을 불태워 묻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의 의식이나 신앙은 즐거운 유희 속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유희 속에만 그와 같은 의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제의 예배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 기도문 속에도 고대의 마법적인 노래의 여운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대 농부들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도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벽 밖에서는 유희나 춤으로 변해버린 동일한 성질의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기적의 곡간. 여자들이 가래나 삽으로 땅을 일구고 있을 때 남자들도 편안하게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사냥을 했으며 밤이 이슥해서야 포획물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멀리서 아버지나 형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사냥의 성과를 보다 빨리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구부러진 송곳니가 툭 튀어나온 피투성이의 멧돼지나 마치 나뭇가지 같은 사슴의 뿔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살아있는 짐승, 즉 겁 많은 새끼 양이라든가 아직 뿔이 나지 않은 연약한 들소 새끼를 데리고 왔을 때는 더없이 즐거워했다. 사냥꾼들은 이 네 발 가진 짐승들을 금방 죽이지는 않았다. 짐승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성장할 때까지 길렀다. 집 주위에서 송아지나 새끼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사냥꾼들의 마음은 차츰 가라앉는 것이었다. 설사 앞으로 사냥에 실패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울타리 안에 고기의 여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저절로 자라고 살찌며 점점 불어나지 않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목축이 갖는 이익일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고기나 가죽을 목적으로 집에서 짐승을 길렀을 뿐이었다. 사냥꾼들은 짐승들을 자기네 노획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잡은 것은 죽여버리는 것이 습관이었다. 소나 양은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편이 이익이 많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해내지 못했다. 소는 단번에 먹어치울 수 있지만 소에서 젖을 짜면 몇 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 소고기만 해도 단번에 잡지 않고 그냥 기르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소는 해마다 새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도 마찬가지다.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 장의 가죽으로는 그리 많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가죽을 벗기지 않고 털을 깎아내는 편이 훨씬 이익이 많다. 털은 깎으면 곧 새 털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한 마리의 양에서 한 장만이 아니라 몇십 장의 가죽을 얻게 되는 셈이다. 결국 네 발 가진 짐승들은 죽여버리기보다 살려두는 편이 이익이 많다. 생명을 주고 그 곡물을 취하는 것이다. 인간은 곧바로 여기까지 생각해낸 것은 아니었다. 호전적인 사냥꾼이 선량한 목자가 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인간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묘한 창고를 발견했던 것이다. 인간은 주워온 나달을 땅에 묻었다. 그러자 돼지는 한 알 대신에 수많은 나달을 돌려주었다. 인간은 사냥한 짐승을 살려두었다. 그것들은 커지고 수도 불어났다. 이로써 인간은 더한층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자연에 의지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었다. 인간은 짐승의 뒤를 쫓거나 죽일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주워온 나달을 바구니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연 속의 비밀한 힘이 인간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든가 베풀어 주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자연에게 손을 빌려주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삭을 기르고 소나 양을 치는 일을 배웠던 것이다. 여자들은 더 이상 이삭을 찾아 멀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다.
사냥꾼들은 이제 숲속에서 짐승을 찾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이삭이 집 주위에서 자라고 소나 양이 그 근처에서 거닐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의 곡간을 발견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밭을 갈고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했다. 이 토지는 밀림과 싸워 빼앗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파종 전에 그 땅을 파일구어 부드럽게 갈아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는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위해 산책하듯이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 노동에 의해 어려움을 극복했고 몇천이라는 장애를 물리쳐 승리를 거둔 것이다. 새로운 일에는 기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 태양은 곡식과 목장의 불을 태워 말려버릴 수가 있었다. 또 비는 곡식을 썩혀버릴 수도 있었다. 원시의 사냥꾼은 들소나 곰에게 그 고기를 달라고 빌었지만 원시의 농부는 대지와 하늘과 태양과 물에 풍작을 베풀어 달라고 빌었다. 이리하여 인간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들 신들은 아직도 그 이전의 신들과 닮아 있었다. 즉 예부터 습관에 따라 짐승의 모습이나 혹은 짐승의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어떤 것은 하늘이라 불리고 다른 것은 태양이라 불렸으며 세 번째 것은 땅이라 불렸다. 이러한 신의 일은 빛과 어둠을 베풀어주고 비와 가뭄을 내려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렇게 성장하고 점점 강해졌으나 아직 자기의 힘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날의 빵은 그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4. 문명의 새벽. 초기의 농업. 여기서 역사의 바늘을 몇천 년쯤 뒤쪽으로 돌려놓기로 하자. 현대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약 40세기 전이다. 40세기. 이것은 한 인간의 일생이나 한 민족의 역사를 두고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개의 인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류의 연령은 적어도 100만 년쯤 된다. 40세기의 역사쯤은 전혀 오랜 기간이 아니다. 아무튼 바늘은 앞으로 나아갔다. 지구는 또 몇천 번이나 태양의 둘레를 회전한 셈이다. 그동안의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언뜻 보기에도 지구의 머리가 꽤 많이 벗겨졌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새하얀 눈모자 주위에 울창한 숲이 들어선 뒤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숲도 엉성해져서 군데군데에 새로 끼어든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햇볕을 받은 공지가 많은 장소에 울창했던 숲을 밀어냈다. 강물이나 호숫가에서도 숲은 그 기슭에 갈대와 감목 덤불을 남겨놓은 채 물가에서 멀찌감치 물러갔다. 그런데 강기슭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은 어떠한가? 그 경사면은 마치 황금빛 헝겊을 씌워놓은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변조된 대지의 한 단면이다. 황금빛 이삭 사이로 구부정한 여자의 등이 보인다. 낫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탐스러운 이삭을 베어나간다. 우리가 망치를 구경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낫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다. 이 낫은 오늘날 농부들이 쓰고 있는 낫과는 무척 다르다. 그것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나무 끝에는 얇은 돌날이 달려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최초로 나타난 낫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황금빛 헝겊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황량한 대자연에 비하면 아직도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주위의 무성한 잡초는 곡물의 성장을 방해했다.
인간은 아직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잡초를 이겨낼 것이고 대지 위를 이삭의 황금 물결로 넘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강가의 푸른 초원에는 어렴풋이 희고 누런 조그만 점들이 보인다. 그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는가 하면 다시 한 곳으로 몰려들며 움직이고 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이것은 소나 양, 염소 따위의 가축의 무리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고 재훈련된 그들 동물은 아직도 그 수가 매우 적은 상태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야생동물보다는 훨씬 많이 불어날 것이다. 2만 3천 년 정도만 지나면 틀림없이 이 지상의 야생 물소의 수는 사육되는 소의 수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밭이 있고 가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물에 씻겨 내려간 강 기슭의 험한 곳에 있게 마련이다. 그곳에는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로 만든 움막집 대신에 지붕이 2개의 경사면으로 된 진짜 목조 가옥이 세워져 있다. 집의 벽은 점토로 발라져 있고 입구의 지붕 밑으로 들보가 불쑥 돌출되어 있다. 들보에는 나무로 만든 황소의 머리가 달려 있다. 소는 집을 지켜주는 신인 셈이다. 부락은 높다란 나무 울타리와 흙으로 둘러싸여 있다. 연기와 비료와 신선한 젖냄새가 난다. 모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맡아온 익숙한 냄새이다. 집 둘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지저분한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있다. 활짝 열어젖힌 문으로 집안에 피워놓은 불이 보인다. 할머니가 화덕 옆에 앉아 뜨거운 재 위에 작은 빵을 올려놓고 그 위에 점토로 된 흙냄비를 씌워 굽고 있다. 흙냄비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로 대신이다. 나무 탁자 위에는 무늬를 새겨놓은 나무 그릇과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마을을 빠져나와 강가로 내려가 보자. 강가에는 카누가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강물의 원천인 호숫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도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본 마을과는 아주 다르다. 이 마을은 강 기슭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섬처럼 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호수의 바닥에 말뚝을 박고 통나무를 포개 놓은 다음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았다. 조그만 다리가 물가로부터 이 나무로 된 섬까지 걸쳐져 있고 벽에는 어망이 걸려 있다.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끝이 뾰족한 지붕의 원형 곡간이 보인다. 이 곡간에는 나달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집과 집 사이의 가축우리에서는 소가 울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은 이 고대의 작은 마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집이 서 있던 장소는 물에 덮여 있다. 어떻게 호수 바닥에서 주거지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호수가 스스로 물을 빼버림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온 것을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호수 이야기. 1853년 스위스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골짜기의 물은 말라버리고 호수의 물은 진흙투성이의 바닥을 드러내놓고 기슭으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다. 취리 호반에 있는 오펠메이렌시의 주민들은 가뭄을 이용해 호수로부터 한 조각의 땅을 얻으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빠진 지대에 둑을 쌓아 막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호수 바닥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일요일이면 화사하게 차려입은 시민들이 하늘색 또는 녹색의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곳에서 이제는 마부들이 두구로 흙을 운반하는 말을 다그치고 있었다. 육지가 되어버린 호수 바닥에서 흙을 파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인부의 삽이 반쯤 썩은 말뚝에 부딪혔다. 그 후 잇따라 말뚝이 발견되었다. 이미 아득한 옛날에 인간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삽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어김없이 돌도끼와 낚싯바늘, 흙냄비 등의 파편이 쏟아져 나왔다.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고고학자들은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말뚝과 갖가지 물품을 조사하고 그 저서에 지난날 취리호 위에 세워졌던 호상 부락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마을이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스위스의 또 다른 호수들을 조사했다. 그 하나의 바닥을 파헤쳐 본 결과 여러 층이 겹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두의 껍질과 속이 쉽게 분리되는 것처럼 지층 역시 어렵지 않게 다른 층과 구분할 수 있었다. 제일 아래에는 모래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고며 짓기며 연장을 보존하고 있는 진흙층, 그 다음에는 다시 모래층이라는 식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만은 모래의 층과 층 사이에 두터운 석탄층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러한 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모래는 물을 날라올 수 있다. 그런데 석탄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이것은 여기서 불이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학자들은 그러한 층을 연구함으로써 호수의 모든 역사를 알아낼 수 있었다. 언젠가 아득한 옛날에 인간들이 이 호수로 와서 그 기슭에 마을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호수는 범람하여 기슭을 휩쓸어 버렸다. 인간들은 침수된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 붕괴된 건물들은 모조리 물속에서 썩어버렸다. 이전에 제비가 지저귀던 지붕 위에서는 조그만 고깃대가 헤엄치고 있었다. 활짝 열려있는 집의 문 안에서 이빨을 가진 꼬치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헤엄쳐 나왔다. 화덕 곁의 나무 탁자 밑에는 새우의 수염이 움직이고 있었다. 폐어는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 모래에 파묻혔다. 그런데 호수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물은 바닥을 보이면서 서서히 기슭으로부터 물러갔다. 언젠가 그 위에 마을이 서 있던 모래지대가 다시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 부락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래전에 모래층 깊숙이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다시 강기슭으로 왔다. 도끼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런 모래땅 위에 하얗게 오그라든 대패밥이 날려 흩어졌다. 기슭에는 다시 튼튼한 새 집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이렇게 하여 인간과 호수 사이에 먹느냐 먹히느냐의 투쟁이 되풀이되었다. 인간들은 세웠다. 그러나 호수는 파괴했다. 결국 승리는 인간에게로 돌아갔다. 인간은 물가가 아니라 호수 바닥에 긴 말뚝을 받고 물 위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간은 널빤지 틈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밑쪽에 있는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올라와 봐라. 널빤지까지 닿기는 어려우리라. 그런데 물 이외에도 인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있었다. 그것은 불이었다. 훨씬 이전에 인간들이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을 무렵에는 불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불은 동굴의 바위를 태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초의 나무집과 더불어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몇천 년 동안이나 아무 불평 없이 줄곧 인간을 보호해왔던 새빨간 불이라는 짐승이 드디어 그 마각을 드러냈던 것이다.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두꺼운 재해층은 고대의 화재의 흔적이었다. 그때 호수 위에는 실로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인간들은 불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아이들을 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 울타리 안에서는 가축들이 미쳐 날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가축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온통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은 불꽃을 내뿜으며 거대한 모닥불처럼 잇따라 불타올랐다.
불악에 살고 있던 인간들에게 화재는 엄청난 재앙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을 태운 불은 우리와 우리의 박물관을 위해서 귀중한 물건들, 즉 나무짓기와 고기잡이 그물, 식물의 종자와 그 줄기까지도 보존시켜 주었던 것이다. 파괴자인 불이 어떤 기적에 의해 아주 쉽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주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들은 불이 붙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은 불을 끄면서 그것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다른 위험에 시달렸다. 그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속에서 썩어버리고 말았을 테지만 불길에 그을렸기 때문에 탄화작용이라는 것이 이를 방지했다. 즉 수채의 엷은 껍질이 그 물품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이다. 불과 물이 따로따로 작용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선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몇천 년 전에 짜여진 아마포같이 썩기 쉬운 천조각까지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주었던 것이다. 수상가옥과 마을 공동체. 오늘날에도 스위스와 이탈리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물가나 호수 위에 집을 짓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수상가옥 역시 홍수를 피하고 맹수와 외부의 침입을 막으며 물을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도구를 만드는 사람, 토기를 굽는 사람. 분업이 시작되면서 작은 마을은 점차 하나의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선사시대는 흔히 원시적이었던 시대로 기억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씨앗은 대부분 이 시기에 뿌려졌습니다. 불을 다루고 금속을 발견하고 마을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 작은 변화들이 문명을, 오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직물. 최초의 직물은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짜여진 것이었다. 지금도 에스키모인은 직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엮고 있다. 에스키모인은 날씨를 틀에 걸고 시시를 북을 쓰지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일일이 떠나간다. 날씨를 건 그 틀에서 오늘날의 직조기를 연상하기란 곤란한 일이다. 그렇지만 직조기의 궤도는 사각의 이 단순한 틀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호수바닥에서 발견된 탄화된 헝겊 조각은 인간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전에는 짐승 가죽을 입었던 인간이 이제는 들에서 자라는 아마 속의 식물로부터 인공적인 가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직물이 만들어지기 몇천 년 전에 생긴 바늘은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일, 즉 살아있는 가죽이 아니라 아마포를 깁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조그만 하늘색 꽃이 피어있는 아마밭에서 여자들은 얼마나 새로운 분주함과 걱정을 맛보았겠는가. 낫을 놓고 얼마 쉬지도 못한 채 여자들의 손은 벌써 아마를 뿌리채 땅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을 말려서 씻고 다시 말린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말린 아마를 두들기고 가지런히 하여 마절에 건다. 그리하여 마침내 씻기고 쓸려서 하얗게 바랜 아마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추가 돌기 시작하여 실이 되고 이것을 비로소 배틀에 올려 짠다. 아무튼 여자들은 아마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녀들은 멋진 손수건과 에어프론과 고운 술이 달린 스커트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광부와 야근기사. 오늘날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인공적인 재료, 즉 자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재료로 된 편리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연 속에는 벽돌도, 도기도, 주철도, 종이도 없다. 독이나 주철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그러한 재료를 가져와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물체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정년된 주철은 그 모체인 광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 있다. 엷고 투명한 도기 찻잔에서 그 모체인 점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나아가 콘크리트나 셀로판지, 인견, 인조고무 등의 재료는 어떠한가? 콘크리트에서 암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인간은 여러 가지 물질을 지배하면서 전보다 더욱 깊게 대자연의 일터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인간은 돌로 돌을 깎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현미경으로도 식별하기 힘든 조그만 분자나 원자까지도 처리하고 있다. 이 일은 화학, 즉 물질에 관한 학문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성질조차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림짐작으로 물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초의 도공들이 점토를 굽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미 무의식 중에 물질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물질의 극히 작은 파편은 돌을 변형시키듯 인간의 손으로 바꾸거나 개조할 수 없다. 그때는 손의 힘이 아니라 그 물질의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불을 자기의 조수로 삼았을 때 그 힘을 발견했다. 불은 점토를 굽고 밀가루를 빵으로 변화시키고 구리를 녹였다. 우리는 호수 밑바닥에서 여러 가지 석기류와 함께 구리로 만든 최초의 도구를 발견한다. 몇만 년 동안이나 줄곧 석기류를 만들어 왔던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금속으로 물건을 만드는 법을 깨달았던 것일까? 대체 어디에서 그런 금속을 찾아냈을까? 숲이나 들을 아무리 쏘다녀도 우리는 구리 한 조각 찾아낼 수 없다. 천연동은 이제 대단히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몇천 년 전에는 구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다. 그것이 인간의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는데도 인간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석기류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천연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다만 부싯돌이 귀해진 다음부터였다. 부싯돌이 귀해진 것은 인간이 그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간들은 일을 할 때 그 주위에 이제 쓸모없게 된 부싯돌의 파편이나 부스러기를 높이 쌓아 놓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대패밥을 보고 그곳이 대목수의 작업장이었음을 아는 것과 같다. 몇만 년이 흐르는 동안 부싯돌의 여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부싯돌로 연장을 만들고자 해도 재료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조상이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부싯돌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었다. 철이 귀해지면 우리의 공장이 어찌 되었겠는지를 생각해보라. 철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광석을 손에 넣어야 할 것이다. 고대의 인간들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수갱을 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세상 최초의 수갱을 말이다. 10m에서 12m 깊이의 고대의 수갱은 이곳저곳의 백악층 속에서 발견된다. 부싯돌과 백악은 종종 서로 동반자가 되어 있다. 그 무렵에 인간이 지하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수갱 속으로 인간은 밧줄 또는 발 디딜 곳을 파놓은 기둥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지하는 어둡고 찬 기운이 감돌았다. 인간들은 관솔불이나 조그만 등불 밑에서 일했다. 현재의 수갱이나 수평갱도는 위험에 대비하여 나무로 위벽 공사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하 통로의 벽이나 천장을 단단히 지탱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따금 인간이 허물어져 내린 돌덩이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대의 부싯돌 수갱 속에서 백악의 돌덩이에 깔려 죽은 광부들의 뼈와 함께 사슴뿔로 된 곡괭이 같은 연장이 발견된다. 어떤 갱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해골이 함께 발견되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작업장으로 데리고 갔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싯돌은 귀해져서 점점 더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부싯돌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도끼와 칼, 삽할 것 없이 모든 연장의 재료였다. 마침내 인간은 무엇인가 부싯돌을 대신할 만한 재료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가 인간은 천연동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들은 이 녹색 돌이 과연 무엇이며 어딘가에 쓸데가 없을까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인간은 구리 한 조각을 들고 망치로 두들겨 보았다. 그들은 구리 역시 돌인 줄 알고 돌을 가공하듯이 다듬으려고 했다. 구리를 망치로 두들기자 더욱 단단해지면서 모양이 변했다. 그런데 두들기는데도 요령이 필요했다. 구리는 부스러지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비로소 금속을 가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열을 가하지 않은 차디찬 가공법이었다. 그러나 열을 가할 줄 알게 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 무렵 천연동이나 동광석 조각이 우연히 불 속에 떨어진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인간이 점토를 구워내듯이 일부러 구리를 구워 보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불이 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돌화덕에 움푹 팬 바닥 사이에 녹아 뭉쳐있는 구리사탕을 발견한 것이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이 기적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흑록색의 돌을 아름다운 광택을 지닌 동으로 바꿔놓은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불의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구리사탕을 잘게 부수고 그 파편을 돌망치로 두들겨서 도끼며 단검 그리고 곡괭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기적의 창고 속에서 울림이 좋고 반짝거리는 금속을 발견해낸 것이다. 인간이 광석을 불 속에 던져넣자 그것은 구리가 되었다. 인간의 노동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의 역법. 우리는 이미 때를 말할 때 1년이나 1세기 또는 몇천 년이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고대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 자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역법과 시간의 척도로 말해야 한다. 즉 몇천 년 전이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때에 따른 역법이 아니라 일의 구분에 따른 역법이다. 이 역법에 의하면 인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즉 그 기나긴 여행길에서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를 금세 알 수 있다. 보통 때의 역법 가운데는 세기와 년, 월, 일시와 같은 크고 작은 시간의 척도가 있다. 일의 역법 가운데도 크고 작은 척도가 있다. 예를 들면 석기시대는 돌도끼, 즉 타제석촉의 시대라든가 석기시대는 마제석부의 시대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의 역법과 때의 역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지상에는 오늘날에도 석기 연장으로 일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있다. 폴리네시아에서는 지금도 말뚝위에 세워진 수상마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어느 곳에서나 모두 똑같은 속도로 그 길을 걸어나갔던 것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전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류의 경험이라는 큰 강물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뒤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 않다. 어디에선가 최초의 청동기 연장이나 최초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은 천천히 한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전해졌다. 인간들은 구리를 호박과 바꾸고 생가죽을 아마와 바꾸기 위해서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 이부락에서 저부락으로 돌아다녔다. 어떤 종족에게는 부싯돌이 넉넉히 있었고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많았으며 제3의 종족에겐 훌륭한 도공들이 많았다. 호수 말뚝위의 부락 주민들은 물건을 바꾸기 위해 자기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환대했다. 그런데 물건의 교환과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새로운 작업 방법 따위가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전해졌다. 그럴 때 인간들은 자주 몸짓말로 의사를 소통해야 했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언어가 종족에 따라 변해버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 곳에서 손님으로 갔던 사람들은 이따금 진귀한 물건뿐만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하게 된 귀에 익지 않은 말들을 익혀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 종족의 방언이 서로 섞이고 교환되었다.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상도 서로 섞이고 교환되었다. 다른 종족의 신이 자기들의 신과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신앙 중에서 마침내 전 세계를 포섭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신들도 여행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보통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본 모습은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고대 민족의 종교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바빌론의 파뮤즈에서도, 이집트의 오시리스에서도, 그리스의 아도니스에서도 하나의 같은 신을 보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고대 농부들의 죽음과 부활의 신이다. 우리는 때때로 신들이 여행한 발자국을 지도 위에서 지적해 보일 수도 있다. 가령 아도니스는 셈족이 살고 있던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왔다. 아도니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셈족의 언어로는 당신이란 뜻이다. 그리스인들은 그 뜻을 몰랐으므로 이 말을 신의 이름으로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건과 언어와 신앙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교환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아무런 분쟁 없이 행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손님들은 굴이나 직물이나 곡식을 힘으로 빼앗을 수 있을 때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물물 교환에 있어 때로는 서로를 속이는 일도 있었고 또한 종족 간의 약탈이 결국 무기를 든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따라서 불악의 형태가 요새 모양으로 변해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불악 주위에 흙담과 울타리를 쌓아 불청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른 종족을 믿지 않았고 어느 종족이나 자기들은 인간이라고 주장했으나 다른 종족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 종족들을 일컬어 태양의 아들이니 하늘의 아들 등으로 부르면서 다른 종족에게는 모욕적인 호칭이나 별명을 붙여 이윽고는 그것이 그 종족 전체의 별명이 되고 결국 그 종족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는 지금도 먼지투성이 코라든가 구부정한 사람이라는 등의 이름을 가진 종족이 있다. 이들 종족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듯 아름답지 않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종족을 서슴없이 약탈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고대의 다른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적의의 잔재나 단편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철기시대, 아니 알루미늄이나 전기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다른 민족에 대한 적이나 인종적인 증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이다. 이 민족에 대한, 즉 다른 혈연의 사람들에 대한 적의는 고대 원시인들의 감정과 신앙의 유물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지상에는 우수한 민족도 열등한 민족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만 문화적으로 진보한 민족과 덜 진보한 민족이 있을 따름이다. 일의 역법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모두 같은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한 민족은 뒤떨어진 민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유럽에는 우월감에 젖어 흑인들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인들 또는 그 밖의 미개인들에 대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를테면 현재의 폴리네시아인이 과거의 유럽인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동해 발견과 청동기와 철기 문명. 인류는 처음부터 금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산불이나 화산 또는 불을 오래 다루는 과정에서 돌처럼 보였던 광석이 녹아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그 우연은 석기 시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돌을 깰 수는 있었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속은 녹이고 주조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처음으로 자연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는 기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청동기와 철기 문명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명의 새벽이 더욱 선명해지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